안녕하세요. 중국 대외관계론 제11주차 그 일국 양제와 천안문 사건 그리고 천안문 사건이 이 중국의 대외관계에 미친 영향에 대해서 오늘 수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여러분들 그 자주 독립 외교 정책에 대해서 공부를 하셨고요. 그리고 이제 일국 양제를 원래 같이 하려고 하다가 이번 주에 그 천안문 사건과 함께 수업을 진행하도록 할게요. 자, 먼저 일국 양제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해드린 바와 같이 원 컨트리 투 시스템이라고 해석하시면 돼요. 즉 하나의 국가에 두 개의 체제가 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고요. 천안문 사건은 또는 천안문 민주화 운동이라고도 불러요. 1989년도 6월 4일 날 그 천안문 광장에 모여있던 평화적 시위를 하는 그 젊은이들을 그리고 그 근로자들을 탱크로 무참히 짓밟은 사건인데요. 그 사건 이후 중국은 대외적으로 상당히 고립되었던 그 기간이 있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오늘 수업을 진행하도록 할게요. 일국 양제가 금방 여러분들 하나의 국가에 두 개의 체제다 그랬는데 무슨 뜻이냐 하면 중국이라고 하는 나라 밑에 그 중국이라고 하는 나라가 지금 사회주의 국가이잖아요. 근데 중국은 사회주의 국가를 유지하고 있지만 그 이외에 우리가 이야기하는 중화권, 즉 중국, 대만, 홍콩, 마카오, 여기서 중국을 제외한 대만, 홍콩, 마카오는 이 자본주의 체제를 유지해도 좋다라고 얘기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중국의 일국 양제는 중국의 하나의 그 통일 방안이 되겠죠. 이게 언제 그 결정이 되었느냐 하면 덩샤오핑이 1980년대 초에 영국과 앞으로 다가올 홍콩의 반환 문제를 가지고 회의를 진행하기 시작을 해요. 영국의 입장에서는 처음에는 그냥 홍콩을 그 자본주의 국가로 독립적으로 유지하려고 하였고, 중국의 입장에서는 안 된다. 홍콩은 중국의 원래의 영토이기 때문에 돌려줘야 된다. 서로 의견이 충돌되겠죠. 그러면 이러한 의견을 합칠 수 있는 방법이 뭐냐? 그래서 나온 것이 일국 양제였어요. 그래서 1984년도에 당시 영국의 그 수상이었던 마가릿 대처 여사가 이 북경을 방문을 합니다. 그 북경을 방문하고 등소평과 대화하면서 그 도달한 서로 합의한 것이 일국 양제예요. 그래서 이 일국 양제는 중국이 당장 홍콩을 이 중국에 귀속시키지는 않겠지만, 그러나 언젠가는 중국에게 돌아와야 된다. 그럼 언제 돌아오느냐? 약 50년 동안은 자율권과 자치권을 주겠다라고 약속을 하게 되죠. 그래서 영국도 이 홍콩을 독립적으로 놓아둔다라고 하는 것이 국제 정세에서 또 그 당시 중국의 국력이 커졌기 때문에 그것은 불가능하다라고 판단을 하고 거기에 동의를 합니다. 밑에 나와 있는 그 그림을 보시면 바로 홍콩 그리고 구룡반도 신계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을 여러분들이 보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홍콩 아일랜드, 그 다음에 구룡 코울룬이라고 그러는데 광동말로 코울룬 피닌슐라 구룡반도, 그 다음에 뉴 테리토리 해서 이 세 개의 지역을 우리가 일반적으로 홍콩이다라고 얘기를 해요. 이 홍콩이라고 하는 지역은, 홍콩 아일랜드는 1840년에 그 아편 전쟁과 그 남경 조약으로 이 영국이 아예 가져갔어요. 그걸 보고 우리가 할양한다라고 그러죠. 그리고 1869년도에 구룡반도도 할양을 받아요. 근데
홍콩과 구룡반도를 영국이 이렇게 할양을 받았는데 이 두 지역은 워낙 협소하기 때문에 물이라든지 곡물이라든지 식량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부족해요. 그래서 1898년도에 다시 영국 정부가 청나라 정부와 협정을 맺게 되는데 그 협정의 내용이 뭐냐면은 자, 새로운 지역, 즉 신계까지도 이 영국이 통치를 하겠다. 단 여기서는 할양이 아니라 조차라는 단어를 써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할양과 조차에 대한 구별을 해 주셔야 되는데 할양이라고 하는 것은 아예 땅을 영국에게 완전히 줘버리는 거죠. 근데 조차라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 빌려서 사용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1898년도에 신계 구룡 홍콩을 영국에게 청나라가 조차를 해준 거죠. 근데 그게 99년까지가 조차가 가능하고 100년이 지나면 그 조차가 아니라 할양이 되는 거예요. 국제법상 그래요. 그래서 그 당시에 99년 동안 조차한다라고 했는데 그게 언제냐면 1898년 더하기 99년을 하면 1997년이 되는 거죠. 그래서 1997년도 7월 1일 날 이 홍콩 구룡 신계 이 전체의 지역을 중국에게 반환하기로 해요. 그렇게 영국과 이 중국이 협상을 맺었고 대신 홍콩에 대한 독립성은 유지된다라고 하는 조건이었죠. 제일 위의 사진을 보면 바로 일국 양제가 결정되는 등소평과 이 마가릿 대처 여사의 그 회담하는 그런 장면이에요. 그리고 그 옆에 사진을 보면 1997년도 7월 1일 날 이 중국과 영국이 이 홍콩을 반환하는 그런 기념식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그 밑에 지도가 아니라 그 국기를 보시면 이게 홍콩을 대표하는 국기예요. 자, 그러면 어떤 식으로 영국과 중국이 이 일국 양제로서의 홍콩 문제를 처리했는가를 우리 한번 살펴보도록 해요. 중국과 영국이 그 합의한 홍콩 기본법을 이제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첫 번째, 홍콩을 뭐라고 부르느냐? 홍콩 특별행정구라고 한다. 이런 명칭이죠. 정식 명칭이에요. 두 번째, 이 홍콩 특별행정구의 이 주권은 중화인민공화국 중앙인민정부에 직속된다. 그리고 여기에서 한 국가로서 필요한 외교와 국방은 중국의 중앙정부가 책임진다. 그렇기 때문에 주권이 중국에게 넘어갔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할 수 있겠죠. 반면 외교와 국방을 제외한 모든 권한은 홍콩 특별구가 가지면 고도의 자치권을 가진다라는 명문 규정이 있어요. 그래서 홍콩 특별행정구는 행정관리권, 입법권, 즉 의회가 있다는 거죠. 그리고 독립적인 사법권을 가지며 이 법률은 변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또한 홍콩은 영국의 지배하에서 자본주의의 그 시스템으로 99년간을 유지해 왔기 때문에 홍콩인들의 그 생활 방식을 변하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사회나 경제 제도도 변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또 하나는 홍콩 특별행정구는 언론, 출판, 집회, 이주, 파업, 학술 연구, 종교의 자유를 법적으로 보장받는다는 거죠. 그리고 특별행정구는 중국 홍콩이란 명칭으로 세계 국가와 지역 국제기구에 참가할 수 있다. 그리고 자유항과 독립관세구역으로
국제 금융 중심의 질서로 지위를 유지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들이 홍콩 기본법이고 양국 간에, 즉 중국과 영국 간에 동의했던 부분이에요. 그럼 이게 언제까지 가느냐? 50년 동안 이 약속을 지키겠다고 당시 등소평이 이야기를 하죠. 근데 아마 여러분들 최근에 뉴스에 보시면 홍콩의 민주화 운동이라고 그래서 이 홍콩에서 수년 동안 계속 데모하고 있는 것을 여러분들이 보실 수가 있어요. 왜 이렇게 되었느냐 하면 1997년이니까 50년이니까 아직도 많이 남아있잖아. 그죠? 그런데 지금 정권을 잡은 시진핑은 그때까지 기다리지 못하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홍콩에서 중국 중화인민공화국에 반대하거나 또는 중화인민공화국을 비난하거나 시진핑을 비난할 경우에는 중국이 직접적으로 그들을 범죄자로 판단해서 중국으로 끌고 가겠다라고 하는 거죠. 몇 년 전에 그 반송법이라고 하는 것이 있었어요. 뭐냐면 이 홍콩에서 어떤 범죄가 일어나면 그 사람이 예를 들어서 중국 사람일 경우에 강제로 중국으로 끌고 가서 중국에서 재판을 받게 하겠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 법률에 보면 독립적인 사법권을 가지고 있잖아요. 다시 말해서 홍콩에서 발생한 사건은 홍콩의 법원에서 판단을 해야 되는데 그것을 중국에서 하겠다고 하니 당연히 홍콩의 입장에서는 이 홍콩의 이 독립과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 되겠죠. 그래서 젊은이들이 데모를 하기 시작했죠.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홍콩 민주화 운동이라고 그래요. 근데 이러한 그 젊은이들이 데모를 하게 된 이유는 중국의 이러한 간섭도 있지만 사실은 홍콩의 경제가 상당히 어려웠어요. 왜 어려웠느냐 하면 첫 번째로 홍콩의 집값이 한국도 집값이 비싸다 그러지만 홍콩의 집값은 거의 살인적으로 비싸거든요. 그 이유가 뭐냐면 중국에서 돈을 번 사람들이 홍콩에 와서 투기를 하면서 이 집값이 계속 올라간 거예요. 그래서 실제 홍콩에 거주하는 홍콩 사람들이 홍콩에 집을 살 수가 없는 처지에 빠지게 된 거죠. 두 번째는 원래 홍콩이 이 자유무역과 국제금융의 중심으로서 아시아에서 상당히 역할을 했는데 중국에서 지금 광저우나 상하이에서 무역과 금융의 중심을 빼앗아감으로써 홍콩 자체 내부의 이 직업, 일자리가 굉장히 위축이 된 거죠. 그래서 그러한 중국에 대한 불만 등이 합쳐져서 이 중국의 이러한 그 홍콩에 대한 제재에 강력하게 반대하면서 홍콩의 민주화 운동이 벌어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나중에 시간이 좀 되시면 이 홍콩의 민주화 운동에 대해서 여러분들 그 중국 공부를 하시니까 꼭 한번 살펴보실 필요가 있어요. 그렇게 보시면 좀 더 수업 이외에도 여러분들 스스로 그 내용을 보충하실 수가 있을 거예요. 일국양제에 해당되는 것이 홍콩뿐만 아니라 홍콩에서 아주 가까운 지역에 있는 그 마카오라는 것도 그 일국양제에 해당이 되죠. 홍콩은 영국이 조차를 했고 마카오라고 하는 것은 포르투갈이 조차를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 마카오도 그 중국에게 다시 권력이 주권이 이양이 되는데 그 부분을 잠깐 여러분들하고 보도록 할게요. 이 마카오의 지금의 공식 명칭은 중화인민공화국 마카오 특별행정구라고 그래요.
그리고 인구가 64만 명이니까 아주 작죠. 우리 같으면 이제 작은 이렇게 도시 정도의 이 사이즈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카오는 사실은 이 포르투갈이나 유럽 사람들이 오랫동안 이 동양 지역의 그 무역을 하는데 거점으로 사용되었던 곳이에요. 또한 이 마카오에는 그 당시 많은 이렇게 신부님들이 여기에 와 계셨고요. 그래서 한국에서도 여러분들 그 김대건 신부라고 들어보셨나 모르겠어요. 김대건 신부가 마카오에 가서 공부를 했던 곳이에요. 그리고 마카오 여러분들 혹시 기회가 되시면 꼭 가보시면 좋은데, 마카오의 별명이 그 동양의 라스베가스라고 그래요. 그래서 그만큼 카지노 사업이 이제 번성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마카오는 주로 사람들 가면 그 주로 카지노 이제 하러 간다라고 많이 얘기를 해요. 근데 실제로 어, 홍콩을 거쳤다가 그 마카오까지 이제 보고 오는 그런 여행 코스가 이렇게 잡혀져 있는데, 관광 산업이 전체 GDP의 94%를 차지하고 있어요. 원래 1888년도에 그 포르투갈의 그 식민지로 시작을 해서 나중에 그 1999년도 12월 20일에 중화인민공화국에 이제 이양이 되는 그런 역사를 가지고 있죠. 근데 이 포르투갈은 조금 전에 얘기한 것처럼 청나라 시기가 아니라 명나라 때부터 이미 포르투갈 사람들이, 그러니까 마카오에는 포르투갈 사람들이 명나라 시기부터 이제 살고 있었고요. 그리고 마카오는 또 뭐가 유명하냐 하면은 금, 은, 도자기 등의 이 중개무역으로 유명했어요. 제가 이 오타가 났는데 중개무역이 아니라 중개무역이에요. 왜냐하면 홍콩보다 조금 더 밑에 있고 동남아와 굉장히 인접해 있는 그러한 어떤 게이트의 역할을 했기 때문에 마카오는 이 중개무역, 그리고 기독교를 포기하는 그 기지로도 사용이 되었어요. 그래서 일국 양제에 의해서 그 2049년까지 현재 자본주의 체제가 유지되는 것으로 그렇게 보장이 되어 있는 곳이 바로 마카오라고 하는 지역이에요. 여기 사진을 보시면 위에 쪽에 제일 왼쪽에 있는 것이 이 마카오 특별행정구의 이제 국기이고요. 그 다음에 보시면 저 요 밑에 보시면은 그 뭐 무슨 카지노 리스보아 뭐 이래 가지고 포르투갈, 그죠? 포르투갈 리스본의 뭐 이름을 딴 이 카지노가 있어요. 나중에 여러분들 그 마카오에 가시면 몇 군데 가볼 만한 곳이 있어서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해드릴게요. 일단 마카오의 상징은 여기 그 교회의 앞에 대문이에요. 이 성당이 불이 탔는데 이 앞에 있는 현관의 이 부분만 불에 타지 않아서 이것은 하나님이 보호했다 해서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찾고 있는 관광 명소이고요. 그리고 그 앞에 보면 세도나 광장이라고 해서 원래 그 유럽이라고 하는 것이 이 광장을 중심으로 도시가 형성이 되거든요. 마찬가지로 이 마카오도 포르투갈의 영향을 받아서 앞에 그 세도나 광장이라고 해서 광장을 중심으로 이 도시가 만들어져 있어요. 그리고 그 옆에 보면 여러분들 굉장히 이 친숙한 그 디저트죠. 이게 그 에그 타르트라 그래요. 타르트. 그래서 우리가 먹고 있는 에그 타르트는 사실 원래 포르투갈에도 있었지만 이 포르투갈에 있던 에그 타르트가 이 마카오에 들어와서 사람들에게 굉장히 환영받는 간식거리가 되었고요. 그게 다시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여러분들이나 이 젊은 사람들이 좋아하는 에그 타르트로 이 발전을 했어요. 요 옆에 보면은 밑에 보면은 이렇게 많은 그 관광객들이 마카오의 골목골목을 다니면서 마카오의 특산물과 마카오를 구경하는 그런 사진이 있어요. 그래서 이 마카오는 그 영국과 저 뭐죠
영국의 지배를 받았던 홍콩과 굉장히 가까이 있어서 제가 가봤을 때도 홍콩에서 빠른 쾌속정을 타면 한 40분이면 이게 도달하는 그런 위치에 있어요. 그래서 마카오 여러분들 가셔서 기회가 되면 꼭 에그타르트도 이렇게 보시고, 아, 유럽의 도시는 이런 식으로 만드는구나라고 하는, 만들어지는구나라고 하는 세도나 광장도 한번 가서 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여러분들의 그 일국 양제와 관련돼서 좀 더 이해를 도우려고 이 중국의 그 동남쪽에 있는 지역들의 지도를 지금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고 있어요. 제일 그 왼쪽 아래에 보면 마카오와 홍콩을 여러분들 찾으셨어요? 홍콩과 마카오가 같이 붙어 있죠? 그리고 이 홍콩 바로 위에 션전이라고 있어요. 심천시. 그죠? 그래서 이 중국이 개혁 개방할 때도 바로 홍콩 위에 있는 션전을 그 개혁 개방의 가장 그 경제 특구로 해서 최초로 열었던 곳이에요. 그다음에 조금 더 올라가다 보면 이 동쪽으로 같이 가보죠. 가보면 산토라고 있어요. 그렇죠? 산토. 그리고 쭉 올라오면은 샤먼이라고 있어요. 샤먼 찾으셨어요? 샤먼시. 그다음에 그 건너편이 보면 바로 타이완이 있어요. 대만이다라고 이렇게 나와 있죠. 그러니까 일국 양제가 해당되는 곳이 중국에서 주장하는 걸로 보면 타이완, 홍콩, 마카오예요. 근데 홍콩과 마카오는 이제 중국에 귀속되었으나 타이완은 국민당 정부가 여기를 처음에 장악을 했고 지금은 민진당이 정권을 잡고 있어요. 그래서 중국에서는 타이완도 일국 양제로 통일하자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대만에서는 통일은커녕 오히려 대만은 이 대만 스스로 독립하겠다라고 해서 이 중국과 지금 그 대척점에 서 있고 이러한 대만이 독립을 요구할 수 있고 중국에게 이렇게 반대할 수 있는 이유는 여기서 보이지는 않지만 대만 뒤에는 누가 있다? 바로 미국이 대만을 지원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지금도 중국에서는 대만에 대해서 일국 양제로 통일하자. 대만은 무슨 소리냐? 우리는 독립하겠다 해서 갈등이 끊이지 않고 지속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다만 이 대만과 이 중국 관계가 이 분열된 국가잖아요. 우리도 남북이 분열되어 있는 그런 부분에서는 이제 동일한데 대신 대만에서는 서로 우편이라든지 인편이라든지 무역이라든지 이게 왕래가 가능해요. 그래서 우리는 그거를 삼통이라고 그러거든요. 세 가지가 통한다. 그래서 항공도 다니고 우편도 다니고 사람도 다니고 그렇게 되어 있어요. 거기에 비해서 우리는 그 남북한 이렇게 나누어져 있으면서 서로 통일이 필요하다고 주장하지만 실제로 중국과 대만과 같은 그러한 상호 교류는 없기 때문에 대만과 중국이 우리보다는 교류에 있어서는 훨씬 더 앞서 나가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지금 독립을 주장하고 있는 대만에 대해서 그리고 일국 양제로 이 대만을 통일하겠다라고 하는 중국의 입장에서 이렇게 바라보면 먼저 타이완이라고 하는 나라에 대해서 우리 같이 한번 좀 보도록 해요. 타이완은 정식 국가의 명칭은 ROC라고 그래요. 즉 Republic of China, 중화민국이라고 그래요. 그리고 1949년도에 장개석이 국민당을 이끌고 대만으로 와서 지금의 정부를 수립을 하죠. 그럼 원래 대만에 누가 살고 있었느냐 하면 대만에는 원래 원주민이 있었어요. 일명 고산족이라고 그러는데 이 남태평양 지역에서부터 올라와서 살고 있던 그 폴리네시안 계통 사람들이 좀 있어요. 그게 이제 고산족들이 대만의 고산족들이 되겠고요. 원래 대만은 이 중국에서도 별로 관심이 없었던 지역이에요. 그런데 1624년도에 네덜란드 상인들이 타이완 섬에 이제 와서 그 무역을 하는 중개지로 좀 사용을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 명나라가 망하고 나서 명나라의 그 잔당인 정청공, 즉 정성공이 대만으로 건너와서 청나라에 반대하고 명나라를 회복하겠다라고 하는 이 반청 복명의 기지로 사용을 하죠. 그 이후에 이 대만이 청나라의 귀속이 되었어요. 근데 다시 그 일본이 1894년도에 청일 전쟁에서 승리하고 나서 그 대만을 일본의 식민지로 삼아버리죠. 1894년도에 이미 이 대만은 일본의 식민지가 된 거예요. 거기에 비해서 우리 조선이죠. 조선은 1910년에 일본의 식민지가 됐으니까 실제로 일본의 식민지가 된 시간은 대만이 우리보다 훨씬 더 길어요. 그리고 일본이 2차 세계대전 이후에 패망하고 항복하고 돌아가니까 그 다음에 이 장개석이 넘어와서 중화민국 시기가 된 거죠. 그러니까 중국의 입장에서 보면 대만도 큰 중국이란 땅에서 보면 이 중국인 거죠. 그래서 중국은 일국양제를 대만에다가 요구를 하는데 어떤 식으로 요구하느냐 하면 홍콩과 마카오는 여러분들도 알겠지만 외교나 국방권을 중국이 가지고 있잖아요. 근데 대만에 있어서는 중국이 국방의 독립도 보장하고 중화민국 타이완 특별행정구를 제한을 하고 있어요. 근데 대만은 당연히 거절을 하고 완전한 독립을 추구하고 있죠. 그래서 미국은 이러한 타이완을 대만을 대만 관계법을 통해서 보호를 하고 있고요. 또 어떤 경우에는 대중국 압박 카드로도 활용을 하고 있어요. 얼마 전 그 뉴스에 보면 그 미국 정부가 대만이 혹시 모를 중국의 공격을 막기 위한 무기 시스템을 상당히 많이 이 타이완에다가 제공을 했어요. 그래서 미국과 중국 간에는 또 다른 어떤 그 갈등의 요인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나중에 이 타이완에 대해서 공부를 좀 해보시면 타이완 사람들은 이런 것 같아요. 일단 고산족이라 그러면 이제 원주민인데 별 국가 민족에 대한 개념이 없고요. 대신 대만에는 여기서 보시면은 정성공이라고 하는 사람이 반청 복명기지로 했을 때 이 중국 대륙에서 넘어간 사람들하고 장개석이 국민당을 이끌고 대만에 왔었던 이 중국 사람들하고 이 두 사람들 무리 간에는 서로 갈등이 존재해요.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면 명나라 시대 말기 이제 청나라 시대 때 왔던 사람들은 그 자신들이 원래부터 이 대만의 주인이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 그래서 그거를 본성인이라고 그래요. 본성인. 그리고 장개석이 이 국민당군을 데리고 왔을 때 온 중국 사람들을 보고는 외성인이라고 그래요. 즉 원래 대만 사람이 아니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 대만에서 투표를 해보면, 선거를 해보면 그 장개석이 함께 왔던 사람들은 국민당을 지지해서 국민당에게 표를 주고 있고, 청나라 때 들어왔던 중국인들은 민진당이라고 하는 독립을 주장하는 정당에다가 표를 주고 있어요. 그래서 이 대만도 굉장히 국민들 간에 이분화되어 있는 그런 이 갈등 소지를 가지고 있는 그런 나라다. 여러분이 알아두시면 좋겠죠. 여기 나와 있는 사진들을 여러분들 참고로 해서 한번 보면 좋을 것 같아요. 메인랜드 차이나 중국에는 마오쩌둥의 중국공산당, 타이완은 장제스의 국민당, 이렇게 대립적인 관계를 가지고 있고요. 먼저 인구로 보면 중국은 약 13억 이상 14억 정도의 인구예요. 그리고 대만은 2,300만이니까 우리나라의 반 정도 되죠. 그리고 실제로 대만과 이 중국 사이를 우리는 보통 타이완 해협이라는데 굉장히 짧아요. 134km밖에 안 되죠. 그렇죠? 그리고 군사력으로 보면
중국은 약 230만 명의 병력이 있는 것에 비해서 대만은 37만 명의 병력밖에 없어요. 대신에 이 예비군이 상당히 많아요. 대만 같은 경우는 170만 명의 예비군, 그래서 합치면 200만 명 정도 되죠. 그 다음에 중국은 300만 명 정도 돼요. 그렇다면 우리가 생각하면 중국이 땅이 넓고 국력도 세니까 바로 대만을 점령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사실은 그게 만만하지가 않은 거죠. 왜냐하면 대만의 이 국방력이나 군사력이 상당히 선진화되어 있기 때문에 이 중국이 쉽게 대만을 무력으로 통일한다라고 하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에요. 그러니까 그 보면 양안 관계라고 그래서 사실은 그몇 번의 이제 타이완 해협의 위기가 있었지만 지금도 대만은 독립 국가로서 존속되고 있어요. 근데 이 많은 국가들이 외교적으로 중국과 국교를 수립하면서 대만과는 단교를 했어요. 왜냐하면 중국 전체의 유일한 정부로서 이 베이징을 수도로 하고 있는 중화인민공화국을 중국의 합법적인 정부라고 그러는 거죠. 그래서 대만은 유엔에서도 밀려나고 또 한국하고도 국교가 단교가 됐고 많은 나라와 국교가 단교가 돼서 외교적으로는 상당히 고립이 되어 있는 것이 현재의 상황이에요. 그리고 대만에 대해서 대표적인 몇 가지 사진들을 여러분에게 소개를 할게요. 제일 위에 있는 왼쪽에 있는 일본식 건물은 실제로 일제시대 때 일본의 총독부로 사용되던 곳인데 지금은 대만은 대통령이 아니라 총통이라고 그러거든요. 지금도 그 건물을 허물어 버리지 않고 총통의 그 집무실로 사용하고 있어요. 그래서 중국말로 하면 정통부라 그래. 총통부다라고 얘기를 하죠. 대만이 또 유명한 게 야시장이 굉장히 유명하죠. 그래서 여기 보면 스장이라 그러는데 사림 야시장이라는 데가 유명해요. 타이베이 시내에 있고요. 그 다음에 밑에 있는 것이 그 장개석의 그 기념관이에요. 이걸 보고 중정 기념당이다라고 하는데 타이베이를 구경하다 보면 하여튼 하루에도 몇 번씩 만날 만큼 시내 중심에 이 장개석의 기념관이 위치하고 있고 상당히 넓어요. 그리고 거기에 보면 지하에 내려가면 이 장개석이 타던 차라든지 국민당의 역사라든지 이런 것들이 전시되어 있는데 그 중에 한국과의 관계를 나타내는 것들도 몇 가지가 있어요. 한번 가서 볼만하고요. 그 옆에 있는 것이 여러분들 왜 그 여름에 좋아하는 음식 중에 공차라고 있죠. 공차. 근데 이 공차가 뭘로 유명하냐 하면은 버블티로 유명해요. 그렇죠. 버블티. 이 버블티는 어떻게 만드느냐 하면은 그 찹쌀, 그 녹말을 이렇게 해서 마치 깨구리 알처럼 이렇게 까맣게 해서 이 알을 만들었죠. 근데 그거를 우리는 펄, 저 진주라고 그래요. 그리고 우유하고 연유하고를 섞어서 막 흔들어 가지고 만들어지는 것이 이제 버블티인데요. 이 대만이 버블티의 원조예요. 그래서 조금 전에 이야기한 홍콩, 마카오, 대만이 다 디저트가 사실 하나씩 있어요. 대만의 디저트는 얘기한 대로 버블티가 유명하고요. 그 다음에 마카오는 그 에그타르타. 그다음에 한국에 아직 이건 안 들어온 것 같은데 홍콩에 가면 시미루라는 것이 있어요. 뭐냐면 이 버블티보다 훨씬 알갱이가 작은데 맛은 비슷해요. 근데 이렇게 빨아 먹으면 그것도 좀 고소하고 이렇게 쫄깃쫄깃한 게 있거든요. 그래서 홍콩, 마카오, 대만 다 그런 특산물이 있다. 이들이 왜 이렇게 발달하느냐 하면 상당히 날씨가 좀 더운 지역들이잖아요. 그래서 여름에 시원하게 먹을 수 있는 것, 그것이 발달하다 보니까 그 음료수나 이 디저트가 발달했다. 그렇게 여러분들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일국양제에 이어서 이제 천안문 사태라고 하는 걸
여러분들과 같이 공부해 보도록 할게요. 여러분들이 사진이 보이시는지 모르겠지만 이게 1989년도 이 5월달, 4월달에 천안문 광장에 모여 있는 많은 이 시위 군중들의 모습이 담긴 사진이에요. 그리고 그 뒤를 보면 여러분들이 이게 사진이 작아서 보일지 모르겠지만 그 뒤를 보면 바로 보이는 것이 천안문이 되겠어요. 그리고 사람들이 지금 이렇게 모여 있죠. 여기를 보고 천안문 광장이라고 그래요. 그리고 멀리서 보이는 조그만 이 액자에 들어가 있는 얼굴이 모택동의 얼굴이고요. 그 앞에 하얀 이 상이 하나 보이죠? 만드는 상인데 이게 민주주의의 여신상이에요. 바로 이것이 천안문 사건의 시작이 되는 사진입니다. 그래서 보면 천안문 사건이 왜 발생했으며 그 배경을 보고요. 어떻게 진행되었는가를 보고 그것이 국제적으로 이 영향을 어떻게 주었느냐, 중국 대외 관계에 어떻게 영향을 주었는가까지를 이제 또 수업을 진행을 할게요. 먼저 천안문 사건 또는 천안문 사태, 천안문 민주화 운동이라고도 얘기를 하는데 그 정의는 이렇게 돼요. 1989년도 6월 4일 중국의 수도 베이징의 천안문 광장에서 민주화와 자유를 요구하는 학생 및 시민들을 중국 공산당이 인민해방군을 동원해서 유혈 진압한 사건. 이게 아주 간단한 팩트예요. 그러면 도대체 이 천안문 사건이 왜 발생했으며 어떤 과정을 겪었으며 라고 하는 것들을 여러분들이 알아둬야 되는데 첫 번째 천안문 사건이 발생한 배경은 이렇게 되죠. 사회적 모순의 심화라고 그래요. 뭐냐 하면 중국이 78년도에 개혁 개방을 하고 나서 경제가 발전하잖아. 그죠? 그래서 지금까지 쭉 발전을 하고 있어요. 경제가 발전하니까 부유한 사람들이 생길까요? 생기지 않을까요? 물론 생기죠. 그러면 어떠한 사람들이 부자가 되어야 되나요? 열심히 일하고 노력하고 성실한 사람이 부자가 되는 것이 맞겠죠. 그러면 사람들이 불만이 없었을 거예요. 그런데 중국에서는 개혁 개방 이후에 공산당이 권력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자본주의적인 체제를 도입을 했더니 누가 가장 먼저 혜택을 받았느냐면 공산당 간부나 정부 관리들이에요. 이들은 기업을 하는 사람들에게 혜택을 주고 대신 기업한 사람들은 벌어들인 돈을 공산당 관리나 이 간부들에게 줌으로써 뇌물로 줌으로써 서로 결탁해서 공산당과 관련된 사람이거나 정부와 관련된 사람들이거나 그들과 관련된 기업인이거나 이들만이 이 경제 성장의 열매를 따먹어 버린 거죠. 그러니까 일반적인 평범한 사람들의 입장에서 보면은 유전무죄, 무전유죄가 되는 거예요. 돈이 있으면 죄를 지어도 해결이 돼요. 돈이 없으면 죄가 없어도 죄가 돼요. 그런 식으로 해서 사회적 불만이 굉장히 커지기 시작을 한 거죠. 거기다가 경제가 발전하면 여러분들 모든 나라가 마찬가지겠지만 인플레이션이라고 하는 것이 증가하게 돼요. 즉 다시 말해서 화폐 가치가 떨어지고 통화가 팽창한다라고 하는 거죠. 화폐 가치가 떨어지면 어떤 사람들이 피해를 보냐면 월급쟁이들이 피해를 봐요. 왜냐? 10만 원 가지고 살 수 있던 것이 인플레가 50% 됐으면 15만 원을 주고 사야 되는 거죠. 그럼 가격이 어떻게 돼요? 50%가 올라가 버린 게 되죠. 그렇기 때문에 이 서민들은 살기가 더 어려워진 거예요. 거기에다가 이 실업 문제가 이제 가중이 돼요. 옛날에는 직장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정부가 책임을 져줘야 되는데 이제는 자본주의를 도입함으로써 네가 알아서라고 하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실업 문제가 가중이 됐어요. 당연히 사회적으로 모순이 생길 수밖에 없었던 거죠. 또 이것이 지금도 해결되고 있지 않는 개혁 개방 중국 경제 발전의 문제점 중에 하나였어요. 그래서 이러한 사회적 모순의 심화가 천안문 발생 배경의 첫 번째 원인이 되고요. 두 번째 원인이 뭐냐 하면 당 내의 이 내부적인
갈등이 좀 있었어요. 우리는 일명 그것을 보고 노선 투쟁이라고 그러는데 보수파와 개혁파의 갈등이 존재했다라고 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초기에 덩샤오핑이나 짜오즈양이라고 하는 조자양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지속적인 개혁을 해야 된다. 개혁 개방을 해야 된다. 반면에 그 당시 여러분들은 사실 잘 모르겠지만 전윈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이 사람은 이 보수파를 당시에 대표하는 사람인데 그 냐오롱징지라고 해서 냐오롱이 뭐냐면 세장 경제라는 거예요. 이 세장이 뭐냐면 사회주의라고 하는 틀 속에서 냐오롱 그러니까 세장이 되겠죠. 이 사회주의라고 하는 속에서 이 개혁이나 개방이 되어야 된다. 다시 말해서 자신들이 보기에 덩샤오핑이 사회주의라고 하는 걸 유지한다고 하지만 자신들이 보는 것은 사회주의의 도를 넘어갔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덩샤오핑이나 개혁파에게 개혁의 속도와 범위를 제한할 것을 요구를 해요. 그래서 이러한 보수파와 개혁파의 갈등도 이 천안문 사건을 벌어지게 하는, 왜냐하면 지도부가 단결이 안 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 또 하나의 배경 요인이 되죠. 그럼 세 번째는 사회적 모순과 같이 관련이 되어 있지만 특히 일당 독재와 빈부격차에 대한 저항이 그 큰 배경이 되었다고 봐요. 개혁개방 이후에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자본주의적인 요소가 이렇게 도입이 되고 계획경제 시기의 분배가 약화되니까 예를 들어서 학생들로 본다면 원래 중국의 사회주의 시스템에서는 학비나 기숙사비는 전부 다 누가 제공을 한다? 국가, 정부가 제공을 한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는 그게 안 되는 거야. 자본주의적인 것을 받아들여서 개인, 학생들이 학비를 내야 되는 상황인 거죠. 그러니 빈곤한 학생들은 학비가 있을 수가 없잖아요. 이전에는 다 국가가 내줬는데 지금은 나보고 돈을 내라고 그래. 근데 있는 사람들은 부담이 없지만 없는 사람들은 굉장히 힘든 거예요. 그래서 상대적인 박탈감이 커졌죠. 더하기 주위를 보니까 공산당이나 권력자들만 부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강력한 이 반발심이 형성이 되죠. 또한 공산당 독재가 이 지속되면서 경제적으로는 발전한다고 그러고 개방을 한다 그러는데 내가 말하고 싶은 그 자유, 민주, 인권에 대해서는 개선이 되지 않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거기에 젊은이들이 붕괴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 폭발점이 되는 것이 바로 뭐냐 하면 당시 이 개혁파였던 개혁적 성향을 가졌던 호요방이라고 하는 사람이 죽게 돼요. 중국의 정치적인 민주화를 상당히 지지했던 이 호요방이 원래 이 호요방이 등수평 사람이거든요. 갑자기 심장마비로 사망을 하자 그를 애도하면서 지식인, 대학생, 노동자들이 이제 드디어 나온 거예요. 밖으로 나온 거죠. 그래서 민주화를 요구하기 시작을 하는 것이 천안문 사건의 발단이에요. 그때부터 이 천안문 사건은 그러니까 무력으로 진압할 때까지 계속해서 상황이 이 에스컬레이팅 되기 시작합니다. 처음에는 몇천 명이 이렇게 모였었는데 점점 이 규모가 커지면서 100만 명이 넘는 시위대가 모이기 시작을 해요. 그래서 4월 17일 날 6.4 천안문 사건이라 그러거든요. 4월 17일 날 학생과 시민들이 호요방이 죽고 나서 거기를 이제 문상을 하고 7개조의 요구를 공산당에 제출을 해요. 그리고 며칠 있다가 중국의 그 시안에서 군중들의 차량을 불지르고 관공서도 습격하는 사건이 발생하죠. 덩샤오핑은 이러한 그 상황들을 보고 이것은 반혁명 폭동이다라고 딱 규정을 지어요. 근데 이것이 지금도 그 이름으로 내려와서 천안문 사건을 우리는 민주화 운동이라고 불러주지만 중국에서는 아직도 폭동으로 규정하고 있어요. 학생들이 단식하기 시작을 했고요. 학생들의 단식에 일반 시민들도 상당히 많이 동조하면서 참가하게 되죠. 근데 결정적으로 그 며칠 후에 당시 소련의
그 고르바초프라고 하는 사람이 서기장이 중국을 방문을 했는데 중국의 지도자가 굉장히 이렇게 체면을 중시하잖아요. 근데 고르바초프가 중국을 방문해서 밑에 사진에 보이는 조어대라고 하는 데서 식사도 하고 회담을 하는데 그 밖에서 이 민주주의를 요구하는 데모대의 목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덩샤오핑하고 중국의 이 지도부는 중국이 망신을 당했다. 즉 체면이 깎였다. 말이 아니다. 라고 해서 붕괴하기 시작을 하죠. 마침 그때 총리로 있던 짜오즈 양이 북한의 평양을 방문하고 돌아와서 그 학생들을 면담을 해요. 요 밑에 있는 오른쪽 사진이 이 작은 손 마이크를 들고 학생들과 이 대화를 하고 있는 장면이에요. 그러면서 이 울먹이면서 학생들에게 내가 너무 늦게 왔다 라고 이렇게 한탄 섞인 말을 하고 내가 힘이 없다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죠. 근데 그러한 것들이 계기가 돼서 조자양이 이 중국 그 군에게 체포되어서 죽을 때까지 가택연금을 당하게 되죠. 이렇게 점점 이 시위대와 중국 공산당 지도부 간의 이 모순이 격화되어서 일촉즉발의 위기로 다가가고 있었어요. 그 위기에 불을 붙인 것이 바로 모택동 초성화 앞에 있는 한 여신의 모습이에요. 미국 뉴욕에 가면 그 프랑스가 선물을 했다라고 하는 그 자유의 여신상이 있죠. 그러니까 이 대서양에서 배들이 뉴욕항으로 들어오면서 볼 수 있는 그 자유의 여신상 모습이에요. 왼쪽에 보면 모택동을 바라보는데 그 앞에 이 자유의 여신상을 모방한 민주주의의 여신상이 있어요. 근데 이 민주주의의 여신상은 그 덩샤오핑과 당시 중국 지도부에게 엄청난 충격을 주었다고 해요. 이 시위대는 단순한 이 개혁을 요구하는 시위대가 아니라 그 뒤에 미국의 세력이 있다. 서양 세력이 중국을 그 전복하기 위해서 공산주의 중국을 전복하기 위해서 뭔가 지원하고 음모가 있다고 판단을 하죠. 그래서 결국 6월 3일 날 무력 진압을 하라고 명령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천안문 광장 6월 3일 날 그랬다라고 그래요. 그 인민해방군이 들어와서 이제 마지막 그 경고니 지금 천안문 광장을 비우지 않으면 여러분들을 진압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죠. 근데 그 중에 이 시위대도 강경파와 온건파가 있었는데 그 당시 온건파들은 실제로 이 탱크와 기관총으로 자신들을 공격할 것이라고 하는 예측을 하고 이 광장을 많이 빠져나가요. 그러나 강경파들은 마지막까지 이 천안문 광장에 있었는데 많은 이 시위대가 탱크와 기관총에 학살되는 사건이 드디어 벌어지게 됩니다. 우리는 그것을 천안문 대학살이다 라고도 이야기를 하죠. 네, 여기에 실린 몇 장의 사진들은 이 천안문 사태와 관련된 사진이에요. 첫 번째 보면 많은 그 청년 지도자들이 있었는데 이 청년 지도자들 중에 한 명인 왕단이라고 하는 학생이 데모대 앞에서 무엇인가를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 천안문 사건이 끝난 이후에 일부는 투옥되고 일부는 미국이나 영국으로 망명을 하기도 해요. 그래서 나중에 여러분들 천안문 사건에 대해서 좀 더 공부하시면 이들의 그 지도자들 당시의 민주주의 지도자들이 어떻게 되었는가까지 지금 많이
조사가 되어 있어요. 또 하나 오른쪽에 있는 사진은 이 천안문 광장을 밀고 들어오는 탱크 부대 앞에 한 시민이 탱크를 막아서고 탱크가 더 이상 전진하지 못하도록 하는 사진이에요. 외국 어떤 기자의 그 카메라에 찍혔는데 이것이 그 별명이 탱크맨이라고 그래서 굉장히 유명한 이 사진이에요. 탱크가 지금 보면 4대밖에 없는 것 같죠. 근데 실제로 보면 그 뒤로도 줄지어서 엄청나게 많은 탱크 부대가 들어오고 있는데 한 시민이 그것을 막아서고 있는 그 장면이에요. 그 다음에 그 밑에 보면은 이 당시 중국 공산당이 얼마나 그 잔인하게 이 학생들 또는 시민들을 대했는지를 보여주는 두 장의 사진이에요. 하나는 실제로 끌고 가서 총살시키는 장면이고요. 또 뒤는 이 광장을 그 점령한 이 진압군이죠. 진압군들이 이 광장을 이렇게 지금 바라보면서 정리하고 있는 모습이에요. 다음은 이 천안문 사건 이후에 중국과 다른 나라와의 관계죠. 그 미국의 그 타임스는 스페셜 섹션이라고 해서 바로 좀 전에 여러분들이 본 탱크맨의 사진을 앞으로 이렇게 앞장에다가 헤드카버를 이렇게 실었고요. 뭐라고 써놨느냐면 Revolt Against Communism, 중국, 폴란드, 소련. 그래서 공산주의에 저항하는 혁명이다라고 하는 이 타임즈의 그 표지예요. 그리고 실제로 이 천안문 사태 때의 이러한 그 중국 공산당의 무력 진압에 대해서 미국은 중국에 대한 상호 방문을 정지를 하고 무기 수출도 중지하고 또 미국에 나와 있는 많은 중국 유학생들에게 비자도 연장해줘요. 그리고 프랑스는 중국과의 모든 접촉을 차단을 했고요. 특히 세계은행은 중국에 대한 이 차관을 중지했어요. 이러한 일련의 그 다른 나라들의 중국에 대한 제재가 중국의 외교를 한 당분간 좀 좌절을 시켰죠. 근데 국제사회가 여러분들 그 외교 정책 하면서 얘기했듯이 국가는 뭐에 따라서 움직인다 그랬죠? 국가의 이익에 따라서 움직이잖아요. 그래서 이 제재도 사실은 1년, 2년이 지나면 해제가 되고 다시 중국과 다른 나라들은 대외 관계를 계속 진행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배울 수 있는 것은 국제사회는 각 국가는 뭐에 따라서 움직인다고요? 국익에 따라서 움직인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사례들을 사실 우리가 심심치 않게 볼 수가 있어요. 몇 년 전에 그 아마 사우디아라비아인가 어디 중동 지역의 반정부 인사를 잔인하게 살해했는데 그래가지고 여러 나라가 그 잔인하게 살해한 그 나라를 제재한다 그러는데 조금 지나서 흐지부지 돼 버리죠. 왜냐? 그것이 자국의 이익에 크게 피해가 없으면 국제사회는 아주 냉정하게 힘이 있는 쪽으로 기울어진다는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어요. 네, 여러분들 오늘 수업하신다고 고생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간단하게 과제가 있는데 그 천안문 사건이 지나면서 사실은 덩샤오핑의 공식적인 외교 정책은 끝이 나게 되죠. 그리고 그 이후에 권력을 이어받는 사람들이 장저민, 후진타오, 시진핑 그렇게 되는데 다음 주에 여러분들은 장저민과 그 후진타오, 즉 강택민과 호금도의 그 대외 정책의 특징에 대해서 한 페이지씩 찾아서 한 페이지씩 정리한 후에 저한테 제출해 주시면 제가 그걸 잘 보고 또 출석으로 체크를 할게요. 여러분들 오늘 수업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